6월 6일 민심이 갑이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의 제목 한번 다시 소개해 주죠. 네, 2부는 심상치 않은 이재명 행보와 차기 총선 대선입니다. 네, 차기 총대선 이야기도 하면서 최근 들어서 미묘한 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그 언행과 행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그것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지사가 그 적폐 세력이 회생하는데 내부 갈등은 자해행위다라는 좀 격렬한 어조로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발언을 했죠. 예. 이것이 또 많은 매체에 또 보도가 됐어요. 이렇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 같은 거라면 많이 보도하고 좋은 발언을 하면 보도를 않는 게 이제 한국 뉴스 회사들의 그 행태인데 네. 어쨌든 이런 그 이재명 지사의 발언 내용을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발언을 했죠? 6월 4일 이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오전 오후 나눠서 했습니다. 예, 먼저 발언했었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은 이렇습니다.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재명은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이재명의 성공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근자에 이재명 지지를 자처하며 당과 당원들을 공격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적폐 세력이 회생하고 있는데 내부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확대시키는 것은 자해 행위입니다. 이재명과 함께하는 동지이고 지지자라면 작은 차이를 넘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 민주개혁 세력의 대동단결을 위해 힘을 합쳐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으로 가는 바른 길이자 빠른 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그 전날 있었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이재명답지 않은 변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언행, 행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이 2부의 마지막에서 하기로 하고요. 네. 총대선으로 일단 논의를 옮겨가겠습니다. 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가 그 지지율이 좀 올랐죠. 네. 그래서 두 자릿수대로 올라섰어요. 네. 그러나 여전히 그 황교안이나 이낙연 등에 비해서는 반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고 두 자릿수로 진입한 거, 그리고 그 여권 내에서는 그 이낙연에 이어서 두 번째 그 후보 선호도를 보였다는 점, 이런 건 큰 의미가 있는데, 일단 그 오마이뉴스에서 그 주도해 가지고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대선 주자 선호도가 발표됐죠. 네. 이 결과를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을 합쳐서는 황교안이 지금 22.4%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낙연이 20.8%, 이재명이 10.1%, 그 뒤로 유승민, 김경수, 김부겸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여권과 무당층을 한 거는 이낙연이 30.1%, 이재명이 13.5%, 그다음에 박원순이 6.8% 등이고요. 그리고 보수 야권과 무당층에는 황교안이 40.1%로 지금 독주라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밑으로는 거의 뭐 독인 개긴 격으로 유승민, 홍준표, 그다음에 이낙연, 이재명 이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조사 결과는 네. 이재명 지사가 두 자릿수대로 턱걸이를 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네. 사실 그 과거의 조사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변화된 것은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눈에 띄지 않는 이 조사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려할 만한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그 범여권 지지자 총합 그리고 범야권 지지자 총합, 이것이 차기 대선의 정권 교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범여권 지지자 총합은 49.4%, 그리고 야권 즉 보수권 지지자 총합은 41.3%로 얼핏 보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8.1% 차이죠. 네. 그러나 이것이
범여권은 무려 7.0%가 하락했고 그다음에 범야권 보수권은 5.5%가 상승을 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네. 근데 여기에는 또 보이지 않는 항상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요마이뉴스 조사에서는 유시민을 언제나 그 조사 대상에 넣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유시민을 뺐지 않습니까? 네. 유시민을 빼고 나경원을 집어넣었죠. 유시민을 빼고 이제 나경원을 집어넣는데 나경원을 집어넣은 것은 별 의미를 갖지 못했지만 네. 유시민을 뺀 것이 범여권 지지를 7%를 감축시켰다 그겁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를 의미합니까? 유시민 지지자들은 유시민이 안 나오면 여기 진보 네. 쪽 안 찍고 기권하거나 보수 쪽으로 갈 지지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원래 유시민이 높은 원래 이제 두 자릿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네. 이낙연 다음으로 나왔죠. 이렇게 계속 나올 때에는 계속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발표된 조사 직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유시민의 지지도가 5% 이내로 나왔어요. 5% 이하로 나오니까 발표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하는 말이 이번에 발표하면서 그 유시민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을 거듭하니까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는 판단에 하에 이번에는 유시민을 넣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 전형적인 진보 기레기의 속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은 계속 지지율이 하락해 가다가 지난번 조사 때 5% 이내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고 이제는 유시민을 빼고 나경원을 넣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예. 이런 건 양정철이가 박원순과 이재명을 그때 박원순 끼워 넣은 거예요. 이재명을 만나는 이런 일들과도 저는 유관하다고 봅니다. 관련이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시민 지지자가 빠지면서 여권 지지자가 빠졌다는 것은 여지없이 이 유시민 지지자들의 아주 그 불량한 투표 속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좀 유심히 좀 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총선이 이제 대선보다도 목전에 있죠. 11달 1년도 이제 안 남았는데 지금 당장 그 총선을 치르면 예측 불허의 접전이 예상된다 그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리서치 뷰의 조사에서 그 1,000명을 대상으로 내일 총선 투표를 한 경우 어느 당 후보를 찍겠느냐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는 40%로 선두였어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무려 34%나 됩니다. 예.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한국당이 34%로 민주당 31%를 앞선다 그겁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박근혜가 말하자면 개판을 치고 그 반사 이익을 얻었던 민주당이 네.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죽을 써왔는지를 결정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정치를 제대로 못했으면 박근혜의 후예인 자유한국당에게 정당 투표에서 여론으로 밀리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였는지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러는데도 민주당 측에서는 여전히 그 문재인의 측근 실세라고 하는 그 철들이 철없이 날뛰고 있다 그겁니다. 이런 점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다시 또 그 잠깐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영원함 지역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출신 인물을 뽑는 게 아니라 예. 그 지역에서 지지하는 정당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른바 TK라고 하는 대구 경북 그리고 이른바 PK라고 하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 자한당 지지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이 현상이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네. 민주당이 그 부울경의 네.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뭐 지역 의원들과 뭐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했었다. 이런 것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당 지지도가 말입니다. 지금 예. 대구 경북이 26대 52로 더블 스코어로 자한당한테 지고 있어요. 참나. 그다음에 부울경이 26대 53으로 역시 대구 경북보다 더 심해요. 1%가. 예. 이건 말 그대로 영남 경상도 사람들은 다시 자한당으로 몰리는 영남 패권주의가 발동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그다음에 또 노무현 김해 부산 이러면 적어도 부산 경남에서는 부울경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지지율을 좀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은 이 이제 또 다른 철인 이호철을 네. 부산 경남 쪽에서 이 사람이 지역 네트워크를 기대하면서 불러들이려고 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우리가 지금 영남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 대 자한당의 지지율이 63대 9로 예. 97은 63 7대 1의 비율을 보일 정도로 급속도로 호남표는 민주당으로 영남표는 자한당으로 몰리고 네.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지역 감정이 다시 표면화된 거예요. 약간 뭐 민주당 표 많이 나오고 부산 사람들 표 얻으니까 전라도에서 지역 감정이 뭐 죽었다 이런 뉴스 회사들이 성급한 비평을 할 때에도 저는 그게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려할 만한 사태가 또다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랬는지 민주당에서 바로 이 부울경 이상 기류의 긴급 대책 회의를 했는데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예. 뭐냐? 바로 얘기했던 그 많은 뜨지는 유권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삼철을 거기다가 투입을 한다든지. 네. 네. 아까 그랬죠? 예. 여기 그 경남 쪽의 책임자로 무슨 뭐 그 이 삼철 중에 하나가 이호철. 예예 복귀하고 그다음 또 경남 관리한답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환경이날 기념식 가가지고 김경수하고 아주 다감한 모습이나 연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경남표 부울경표를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이건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싫어가지고 지금 이탈한 표인데 오히려 더 이탈한 쪽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예. 참. 그리고 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부산 영도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안 나갈 걸요. 글쎄요, 그건 뭐 모를 것 같고 조국도 출마할 가능성, 대선 출마까지 가능성을 저는 닫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국은 유시민에 비해서 그렇게 드러날 흠집도 적어요. 작정하고 이 문바들이 띄우면 충분한 그 득표력을 저는 갖고 있다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봅니다. 유시민보다는 오히려 조국이 출마하면 더 많은 표를 얻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근데 당선이 과연 될까요? 당선까지는 그건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요. 어쨌든 조국은 유시민에 비해서 흠집은 적은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방금 저 출마 논의를 했는데 예. 그 아무래도 그 내년 총선 격전지 하면 서울 종로죠. 종로. 네. 예. 종로에 지금 출마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또는 출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이 황교안이가 있고 이낙연이가 있고 그다음에 임종석이 있고 그다음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까지 종로를 포기하고 있지 않죠. 네. 네. 자, 그다음으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조국 민정수석이 부산 중구 영도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이런 그 논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또 뉴스 회사들이
무슨 싸움을 붙이고 그냥 자기들 그 조회수 올리려고 조국이 영도 중구 영도로 나오면 이현주도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네. 그 이현주 그 아무 그 근본도 없는 그 이상한 여성 권력에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예. 손수조 대우인가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돼요. 조국이 출마할 가능성도 낮고 저는 조국이 저는 그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 이른바 그 문바들한테는 네. 지금 후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낙연을 문바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그 문바들은 이낙연 또 호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지금 신문 중에서 하나를 세울 텐데 그렇게 될 경우 가장 유력한 것은 조국이라고 조국. 봐야 돼요. 뭐 조국이 나와도 안전빵인 지역으로 나갈 것 같아요. 네, 아니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대선까지 이제 보고 국회의원 네. 출마를 하려면 대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데를 고를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이상한 그 화제를 뿌리고 있는 김진태가 과연 춘천에서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내년 총선의 관심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어떻게- 총선에는 가까스로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당선도 가능하지 않겠냐. 아닙니다. 그 김진태한테 아주 그 적은 표차로 패했던 사람, 그 사람의 저력이 또 이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허영 민주당 지역 위원장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때 네. 지난 그 선거에서 그 45.94 대 50.54 해가지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네. 대체로 선거에서는 이런 정도로 아깝게 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당선됩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진태는 저는 당선 가능성보다는 낙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처음 얘기했던 거 네. 아주 지금 심상치 않은 이재명의 행보 이런 제목을 좀 달았는데요. 오늘 1부가 길었으니까 2부는 그 요점 위주로 좀 요약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2부에서 예. 우리 그 책 판매 공지를 좀 했습니까? 네,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그 1부에서 했죠. 네. 예. 2부에서 또 간단히 책 판매 공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갑수 TV는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책 판매 대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백권대학의 그 2세를 새로 찍었습니다. 이 책을 찍는 데는 비용이 들지만 책을 계속 판매하지 않으면 운영비를 지속 가능하게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권대학은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주적 관점에서 선별된 2000년대 이후의 동서양의 역저 100종 160권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비평한 책입니다. 가격은 10만 원이고요. 분량은 1004쪽입니다. 그래서 백권대학을 10만 원에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압록강을 넘어서와 전쟁과 사랑, 미래를 위한 과거, 역사소설과 역사평론서 3권을 일괄 판매 방식으로 6만 원. 그다음에 이 백권대학과 이 3권을 합쳐서 4권을 다 구입하실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부터 영상방송을 좀 확장하고 또 우리 방송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책들을 올해 발간하지 않으면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책 판매 공지를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좀 하는 겁니다. 이 책을 구입하실 분은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에 각각 구입 방법에 따라서 백권대학은 10만 원, 역사물 3권은 6만 원, 이거 전부는 15만 원을 투척하시고 문자번호 010-5264-2300에 수신 이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곧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그 백권대학 일요일 날 한비자를 강의했죠. 네. 그 법가와 한비자 그리고 중국 역사를 결부시켜서 강의를 했는데
준비해간 강의의 한 60%밖에 하지를 못해서 6월 30일 열리는 백권대학에서도 한비자 논의를 하겠는데 이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그 강의를 좀 할 생각이고 네. 2부에서는 다시 공자와 논어로 돌아와서 논어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6월 30일 16시부터 18시 20분까지 진행되는 백권대학에 여러분의 그 참여를 촉구합니다. 강의는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경환 선생님 문의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시죠. 네, 일일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010-6307-515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 한비자는 가장 방대한 제자백과의 고전이죠. 도덕경은 5천자, 논어는 1만 5천자인데 한비자는 10만 자에 이릅니다. 게다가 주희 이래에 중국에서 금서로 묶이고 성리학을 중시한 조선에서도 외면되어서 전통적인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탓인지 제가 찾아본 유튜브에서는 1시간 이상짜리의 진지한 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비자 강의를 대권대학에서 3시간에 걸쳐서 하는데요. 지금 영상 강의로 유튜브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그 법과 한비자와 중국 역사에서 1부와 2부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그 강의를 좀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비자 논의를 좀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그 기회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저 역시 교학 상장이라고 해서 이 가르쳐서 막힘을 알고 배워서 또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이런 좀 학구적인 방식의 영상 강의를 좀 지향합니다. 저 지난번에 우리가 예. 그 제주도 서귀포 네. 우리와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그 대형 호텔이죠. 예. 네. 호텔 이름이 뭐죠? 퍼스트 70입니다. 퍼스트 70인데 그 서귀포 이중섭 거리에 있다고 했죠. 네. 네. 근데 아마 이제 공지를 몇 번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호텔을 찾은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호남 쪽에서는 뭐 한 30명 가까운 분이 또 가기도 하고 거기를 또 찾았다고 그 댓글 다시는 분도 많은데 여러분 기왕 그 제주도에 가시려면 퍼스트 70 네. 그 서귀포 이중섭 거리에 있는 퍼스트 70 호텔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호텔 수준인데 가격은 모텔. 네. 그리고 주차장이나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좋은 시설이고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주인의 뜻을 공유하는 분이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식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예. 자, 우리가 그 올 그 10월 8일부터 5박 6일로 진행하는 그 마신사 2차 답사 시안 연안 우치 쯔단현 여기에 현재 20명 정원에 13명이 확정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인 경비는 185만 원인데요. 이 답사는 그 중국 고대사 진한당과 신중국 현대사를 같이 학습하는 답사인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촉구합니다. 이 참여를 빨리 하실수록 우리가 항공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그 남는 돈을 그 여행 다른 그 이 여행 중 복지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여행 계획이 모이는 걸 보면 안 오다가 네. 갑자기 또 우당탕탕 와가지고 확 마감이 돼버리고 그래요. 근데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13명입니다. 이 마신사 2차 답사 그 10월 8일부터 진행하는 시안 연안 우치 쯔단현 답사에 참여하실 분은 02-722-4434 길버 투어로 연락 주셔가지고 일단 이 소정의 신청금을 내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2부 처음에서 그 이재명 지사 얘기를 했어요. 네. 아마 그 사실 그 민주당사 앞에의 그 시위를 놓고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아주 그 도가 넘어 보이는 그 비난 공방이 SNS 상에서 심하게 오가는 것을 봤던 차라서 네. 이재명 지사의 그 발언이 그 민주당을
앞에 시위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예. 또 이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논리를 진행해요. 사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오늘 2부 마지막에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다가 이재명 지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말입니다. 자기가 그 작은 역할을 할 때는 뭣도 모르고 많이 싸웠는데 네. 이제 뭐 몸집이 커졌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뭐 많은 그 경기도 도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도정 문제보다도 그 질문자가 말입니다. 네. 딱 깨놓고 말해봐라. 2022년에 대선 출마할 거냐? 경기도 경기도지사 재선 출마할 거냐? 예.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아마 그때는 인터뷰 석상에서 답변을 안 했나 봐요. 아. 그런데 추가로 네, 3일에 추가로 답변이 3일에 들어왔다고. 추가로 답변하면서 뭐라고 했죠? 재선에 더 관심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재선에 관심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 네. 뜻대로 되는 거다라는 또 여운은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언은 이제 정치적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것도 또 정치적 발언인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사실 저는 그 다음 발언이 좀 놀라웠는데 네. 이 지사한테 질문하기를 이재명 지사가 촛불 전국에서 박근혜 구속을 주장해가지고 인기를 끄는 거 아니냐.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사면설이 나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예. 이런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나로서는 판단할 일이 아니다. 답변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 판단할 일이 아니다. 나는 도정에 전념하겠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제목이 이재명 다움이 어디 갔냐라고 물으니까 덩치 걸맞게 쳐들려고 한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덩치에 걸맞게 쳐들려고 노력하는 거다. 지금까지 너무 급성장해서 몸집이 커졌다. 덩치와 역할에 걸맞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스스로 해본다. 요즘 SNS를 많이 안 하는데 커터칼을 쓸 곳에 장검을 들면 손 다친다. 네. 과거에는 하는 일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느낌이라 피해나 상처가 크지 않았는데 이제 덩치도 커지고 우물 밖에 나오다 보니까 정치적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큰 피해와 상처를 입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과거에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비난과 공격을 거의 예외 없이 맞받아서 그 반격을 했잖아요. 네. 이건 저 개인적인 일이나만 심지어는 제가 SNS상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가수 유승준의 그 귀국 시도를 심하게 비난을 하면서 병역 기피를 한 주제에 뭘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냐 하고 심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걸 보고 네. 제가 SNS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에게 그 비판하는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큰 인물이 되고 싶으면 끈 떨어진 가수 병역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유승준이 병역 기피한 지는 오래됐고 그 아이들이 조국에 와보고 싶어 하는데 이제는 유승준이 문 열어줄 때도 됐다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던 차예요. 네. 그래서 끈 떨어지고 힘없는 가수 병역 문제 얘기하지 말고 병역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면 황교안이 병역 기피를 좀 얘기해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SNS상에서 아주 논란이 심했었어요. 일단 이재명 지지자가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엄청난 공격을 하더구만 저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부산에 있는 그 교도소 공무원인 그 어느 분이 그 썼던 글이 전 기억에 남아요. 35개월씩이나 현역 공무하고 온 김갑수 선생이 병역 문제 가지고 이재명 지사한테 그런 말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사는 그 공장 근무를 하다가 이제 팔을 다쳐가지고 면제가 됐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정치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성남시장에 머무르지 말고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에 들어가 보는 게 난 좋겠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말을 했더니
이 지사가 그냥 바로 대찬 반격을 해오면서 성남시장이 정책 발언하면 안 되냐, 김갑수 선생 왜 이러냐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런 말을 했던 이 지사가 이제는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도 자기는 할 말이 없다라고 나오니까 네. 좀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좀 이면을 좀 읽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그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또 하필이면 양정철 씨와의 그 만남 이후에 또 이루어졌거든요. 예. 가뜩이나 이재명 지지자들 에 대한 그 끼리의 그 분열과 비난 공방이 심해지고 민주당사 앞 시위가 옳은 거냐 잘못된 거냐를 놓고 아주 심하게 논란을 벌이고 그 다음에 양정철과의 그 거의 독대죠.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이런 발언이 나왔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지금 김경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근자의 이재명 지지를 자처하며 당과 당원들을 공격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이재명의 성공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꿈꾸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으로 가는 바른 길이자 빠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당혹스러워하는 지지자들도 많아 보여요. 예. 네. 제가 얼핏 보기에는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온건 지지자들이 많고 유튜브에는 이재명 강경 지지자들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강경 지지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그 지지를 확장하려면 온건 지지자들 심지어는 문재인 지지자들까지도 손을 뻗쳐야 되는 건 자명한 일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32분 됐습니다. 32분 됐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렇죠?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때. 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평소 같으면 이런 이 지사의 발언은 할 수 있는 말인데 예. 평범한 말인데 아주 예민한 시기에 게다가 양정철까지를 만난 직후에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 발언이 아주 시끄러운 논란을 일으켰어요. 네. 양정철 원장을 만난 게 3일이고요. 네. 페이스북에 올린 게 4일. 하루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나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큰 길 간다는 발언을 했는데 재선이냐 대선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때는 대답 않고 추가 답변을 통해서 경기도지사 재선이다. 그다음 촛불혁명 당시 박근혜 구속을 제일 먼저 제기했는데 최근 거론되는 사면론을 어떻게 보냐니까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저는 경기도정이나 열심히 하려고 한다. 아주 이재명답지 않은 발언이에요. 예.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도 의사표명을 하지 않게 됐다 그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재명 지지자들의 그 탄압 그리고 당원 비방을 멈춰라라는 페이스북 글이 요즘 자기는 SNS를 안 한다라고 중앙일보에서 얘기해놓고 그 다음날 그 글을 바로. 올렸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민주당 사업 집회를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지사가 민주당 사업 집회를 딱 짚어서 말하지는 않았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원칙에서 집회의 자유를 간섭할 권한은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할아버지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집회의 자유를 간섭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극기 집회도 놔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사에 대한 말을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네. 당과 당원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라라고 부탁했다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실사구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지사는 당의 공천을 얻어가지고 시장과 지사가 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나 이것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지지자들에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건 민주당사 집회에 찬성하는 쪽이건 반대하는 쪽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평소에 어떤 우려를 품어왔냐면 이 지사에 대한 지지자들의 기대가 과도하다고 여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재명 지사가 그 글을 올리면서 이 작은 차이를 가지고 서로 비방하지 말자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전개된 양상을 보고 이 작은 차이라는 말이 이게 잘못 인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의 차이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겁니다. 네. 오히려 작은 차이는 이재명을 모해했던 그 친문 세력과 자한당의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 가운데서 친문도 겸하는 지지자와 반문의 이재명 지지자의 차이는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겁니다. 예. 네. 그 다음으로 아까 이제 기대가 과도하다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뭐 만독불침이란 말도 쓰고 이 만독불침이라는 게 얼마나 그 무서운 말입니까? 어떤 독도 자기를 침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억강부약. 그 다음에 대동세상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 이 대동세상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일종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대권을 잡으면 적폐를 싸그리 그다음에 대동세상도 근접하게 이룰 수 있겠다는 과도한 기대를 품고 있는 지지자들이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합시다. 분단체제 반식민지 나라에서 말 그대로 우중들이 작동하는 데모크라시 대중선거에 의해서 5년짜리 대통령이 어떻게 대동사회를 만들겠어요. 게다가 혹시 이런 방법이 친문과의 결탁에 의한 거라면 이건 노무현 문재인에게 했던 일정한 실망이 이재명 지사에게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저는 이 지사를 지지해 오면서도 이 지사가 혹시 대권을 잡으면 노무현보다는 낫겠지만 김대중을 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 그건 이 나라의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연 이재명이 차기 집권을 잡는 일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지사의 행정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말 그대로 행정구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의 정치력은 전혀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굳이 단수를 부여하면 이재명은 정치는 초단이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에서 이재명을 지지해왔던 것은 부당하게 당하는 피해자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기득권과의 그 연루되어 있지 않고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겁니다. 네. 간단히 얘기하면 삼성이나 또는 우리나라 학벌 기득권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적대시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지금 친문 세력이 친노 세력이 두 번째 집권했는데 이렇게 부작용이 나오는데 만약 3차 집권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건 박근혜 최순실 이런 그 수준으로 이렇게 정치가 황폐화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이 불행한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해왔지 그가 무슨 적폐를 일소하고 대동세상을 이룬다는 기대까지는 저는 안 했어요. 이번 그 발언을 과도하게 해석해가지고 마치 이 지사가 친노 친문에게 굴복한 거라든지 담합했다라고 볼 필요도 없어요. 결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볼 때 지금 이 지사는 여러분 초안지에서 초안 쟁패전의 1등 공신인 한신이 네. 동네 불량배에게 가랑이 사이. 무릎을 굽히고 네. 가랑이 사이를 지나갔던 그런 고사가 있죠. 우리가 네. 그걸 과하지욕이라고 하는데 불필요한 싸움 이런 건 질 건 져주고 더 큰 걸 도모한다는 과하지욕의 모습을 보인 건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해요. 네.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이 중앙일보 인터뷰 말미에 이재명 지사가 입고 있는 책 사진과 함께 소개가 됐어요. 네. 책장이 네. 나왔어요. 근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대한민국 국부론이에요. 하나가 대한민국 국부론. 그리고 또 하나가 놀랍게도 후흑학입니다. 후흑학. 후흑학. 네. 근데 이 후흑학은 국에서 나온 말인데 제가 원래 백권대학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여기까지 강의를 하려다가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종행가 강의를 할 때 이 후흑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어요. 후흑국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 후흑국이란 말은 그 현대 중국인인 리종우 교수가 한 말입니다. 이건 뭐냐? 후흑국국. 여기서 두꺼울 검을 흑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꺼운 낯가죽과 검은 속마음으로 나라를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구해냈던 것이 대륙의 정치 집단 마오쩌둥이에요. 그런데 그 이재명 지사가 읽고 있는 책이 후흑학이다. 자, 이런 것과 연결시킬 때 행정은 9단이지만 정치는 초단이었던 이재명이 이제 정치 9단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도정의 한 그 불거진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발언에 실망한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실망하는 일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럴 때 과연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런 문제가 남겠죠. 예. 저는 지금까지는 이런 관점입니다. 좀 더 거시적이고 관대하게 이재명 지사를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재명을 모호하는 일부 세력을 민주당에서 분리해서 그들과는 적대적 전선을 구축할 필요도 또 따로 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2심과 3심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들과 영합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지 그들과 적대적 전선을 구축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지 이런 건 일반적인 법칙은 없어요. 상황과 양쪽의 힘의 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2심과 3심에서도 무죄를 쟁취할 만한 지지자들의 저력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재명 지사의 심상치 않은 행보를 이런 정도로 분석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2부 이 팟캐스트 소리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내일부터 농촌 활동을 갑니다. 그래서 농촌 활동에 가서 농사 일을 좀 하루 종일 체험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짐을 좀 꾸렸는데 빤스하고 난닝구하고 수건하고 책 4권만 꾸렸습니다. 가서 좀 아주 빡센 농사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이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는 한번 잠깐 올라와서 방송을 하고 다시 내려가 가지고 2주 동안 좀 농사 일을 체험해 볼까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두 분 선생님들도 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